등기부등본에서 제 이름이 지워진 날, 제 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벽도 마루도 천장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 직접 못질했던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아이들 키를 재던 그 연필 자국도 여전했죠. 하지만 제 방만 어딘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 누군가 새롭게 정해놓은 시간이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제 생활은 이제 너무 이른 시간이 되었고, 밤 10시에 자던 제 습관은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을 준 것이 아니라 저를 비워냈다는 사실을요.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제 존재도 함께 지워진다는 걸요.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가 사라진 후 저는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형제들끼리 나중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거 보기 싫잖아.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죠. 우리 애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상속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무사가 말했죠.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세무사의 손가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현명한 선택이구나. 공중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했고 서류는 빈틈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은행 창구에서 서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정말 현명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 드물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인생의 숙제를 잘 마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앞으로는 우리 같이 살아요. 선영이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식사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혼자 사시면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저녁상을 함께하고 손주랑 주말마다 공원에 가고 제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전구 갈 때 왜 차단기를 먼저 내려야 하는지, 겨울에 보일러 동파 방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가 손재주도 좋으시고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고 제일 잘 아시니까 배울게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소유가 바뀌면 말투가 먼저 달라진다는 걸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니까요가 어느 순간 아버지는 잘 모르시니까요로 바뀐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서류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등기가 넘어간 건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요. 처음 신호는 신발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 구두가 없었습니다. 갈색 구두와 검은색 구두 두 켤레 모두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박스 안에 담겨서요. 아버님 현준이 신발이 많아져서요. 현관이 좁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아이 신발이 많으니까요. 작은 운동화, 장화, 실내화, 샌들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구두는 왜 박스에 담겨야 했을까요? 걸레 옆에요. 거실은 달라졌습니다. 손주 장난감이 소파를 가득 채웠습니다. 레고, 자동차, 인형, 블록들, 형형색색이었습니다. 제가 앉던 자리는 이제 장난감 정리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아들이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창문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앉아서 아침 햇살을 봤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중요하니까요. 손주가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제 컵이 싱크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써온 머그컵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손잡이가 조금 닳았지만 제 손에 딱 맞는 그 컵이요. 아버님 이 컵 쓰세요. 며느리가 플라스틱 컵을 건넸습니다. 어린이용이었습니다. 뚜껑이 달린 손주가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어요. 이게 안전해서요. 깨질 위험도 없고요. 안전,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가 위험한 사람이 된 건가요? 컵 하나 제대로 못 들 만큼? 괜찮다, 난 이 컵이 편하구나. 제 머그컵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따로 말했죠. 아버지, 현준 엄마 말 좀 들어주세요. 요즘 애 키우느라 예민해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9시 뉴스요. 40년 넘게 본 습관이었습니다. 볼륨은 평소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요. 애가 잠들어야 하는데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들네 집에 놀러 갔을 땐 손주가 10시도 넘은 시간에도 잠을 안 잤던 기억이 났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그걸 생각 못했구나. 미안하다.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낮췄습니다. 눈이 침침해 자막도 잘 보이지 않아 뉴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이어폰을 썼습니다. 제 귀에 맞지 않는 이어폰이었지만 소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저녁은 언제 먹니? 라고 말하던 게 저녁은 우로 줄었습니다. 산책 다녀오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라는 일상적인 대화나 말들은 아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제 목소리가 누군가를 방해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제 존재가 소음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입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제 방 책장이 치워진 건 한 달 후였습니다. 아버님, 책장 좀 치워도 될까요? 물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뒤에 용역 업체 직원이 서 있었어요. 현준이 책이 너무 많아져서요. 거실 책장만으론 부족해요. 제 책들을 봤습니다. 역사책, 수필집, 오래된 소설들, 어떤 건 절판된 책도 있었습니다. 밑줄도 그어져 있고 귀퉁이가 접힌 책들도 있었죠. 그럼 내 책들은 놔둘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책들은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드릴게요. 창고, 우리 집에 창고는 없었습니다. 베란다 수납장을 말하는 거였죠. 그곳엔 이미 김치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제 책들은 결국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마치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방은 달라졌습니다. 책장이 있던 자리에 손주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의자와 색연필 세트, 스케치북이 놓였어요. 아버님, 아이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거실에서는 집중이 안 된대요. 공부방. 6살 아이의 공부방이 제 서재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며칠 후 제 침대도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접이식 간이 침대였습니다. 폭이 좁았습니다. 돌아눕기 어려운 너비였어요. 공간이 좁아서요. 이게 더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내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실용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첫날 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났어요. 혹시 옆방에 들릴까 봐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잠을 자면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밤에 침대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애가 자다 깨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되도록 옆으로 눕지 않으려 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몸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굴러갔고 침대는 삐걱거렸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에 제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이 줄었습니다. 서랍장이 옮겨졌습니다. 벽에 걸린 제 결혼사진은 낡았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대신 손주 그림이 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아이, 셋이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아버, 나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했습니다. 응, 당연히 놀아도 되지, 들어오너라. 근데 엄마가 할아버 방에서 놀면 안 된대요. 할아버지 쉬셔야 한대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쉬는 곳이 맞나요? 쉬는 게 맞나요? 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방 안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어떠세요? 이제 우리 집도 넓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넘어갔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과 동생 가족이었습니다. 거실이 푹적였습니다.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니? 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거실에 계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돈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이내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상 차리는 거 같이 하면 빠르겠구나? 아버님, 좁아서요. 그냥 계세요. 내 집,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와야겠다 싶었지만 연이어 거절을 당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끝자리 손주 옆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앉았던 상석보다 지금의 구석자리가 더 편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사돈이 말씀하셨습니다. 운 좋게 넘겨받았죠.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넘겨받았다. 그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채 물려받기 쉽지 않은데 사돈이 큰 결정해 주셨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하. 그러게요, 감사하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돈 어르신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아, 그럼 좀 불편하시겠네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뭐가 불편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나? 아, 아니야. 말이 멈췄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웃음이 번졌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거실에 퍼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컸습니다. 제 숟가락 소리였습니다. 밥을 계속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찍어요. 며느리가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다들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오세요. 아들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즈를 잡은 후였습니다. 제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괜찮다. 너희끼리 찍어라. 에이, 같이 찍어요. 억지로 끼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였습니다. 반쯤 잘린 얼굴로 찍혔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리움이 났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삐삐삐삐. 계속되는 비밀번호 실패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기계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문이 안 열리는구나. 아, 아버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니? 아, 네,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요즘 도난 사건이 많다고 해서요. 보안. 새 번호 알려주면 핸드폰에 입력해놔야겠구나. 아,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언제 알려준다는 건지 비밀번호 몇 자리 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날 밤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물었습니다. 예, 며느라 비밀번호 좀. 아, 맞다, 깜빡했네요.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숫자 8개였습니다. 예전 번호는 4개였는데요. 복잡하죠, 아버님? 보안이 중요해서요. 누구를 위한 보안인지 집을 위한 보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새 번호를 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메모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꿔야 안전하대요. 이번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그냥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새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혹시 번호가 또 바뀐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문 앞에 서서 메모지를 꺼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이웃이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잊으셨어요? 아, 네. 자꾸 바뀌어서요. 아, 그렇구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웃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동정 같기도 하고 불편함 같기도 한 그 시선이요. 집 열쇠도 회수되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열쇠 안 쓰잖아요. 분실하실까 봐요. 저는 그 열쇠를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손바닥을 봤습니다. 열쇠가 있던 자리가 허전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을 때의 무게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했던 쇳덩이의 감촉이 기억났습니다.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곳이 제 집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안심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외출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나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몇 시쯤 돌아오면 되겠니? 제 집인데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손바닥에서 내려놓던 그날 저는 제 이름이 집에서 빠져나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는 소리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장부를 새로 썼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가계부였어요. 앞부분은 아내의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뒷부분은 비어 있었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 내려갔습니다. 월 지출, 월세 가정 60만원, 관리비 12만원, 전기가스 수도 8만원, 휴대폰 3만원, 약값 5만원, 교통비 4만원, 식비 30만원, 기타 8만원, 총 월 지출 130만원, 월 수입, 국민연금 45만원, 예금 이자 8만원, 퇴직금 연금 35만원, 총 월 수입 88만원.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매달 42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자산, 예금 2,400만원, 적립식 상품 1,800만원 중도해지 시 수수료 10%, 퇴직금 연금 중단 시 일시금 3,500만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계산했습니다. 만약 지금 나간다면 보증금 1,000만원 필요, 이사비용 100만원, 생활용품 구입 200만원,
비상금 500만 원, 최소 1,800만 원이 즉시 필요했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 여기에 적립식 상품을 해지하면 총 2,220만 원. 얼추 계산해 보아도 매달 42만 원이 부족하니까 약 4년 반 이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퇴직금을 쓴다고 해도 추가로 7년, 총 11년 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이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신청하고 식비를 20만 원으로 줄인 다음 약값을 절약한다면 이건 아니다 싶어 지웠습니다. 약값은 절약할 수 없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필수였으니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73세. 어디서 저를 고용할까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경비직 월 150만 원, 청소용역 월 120만 원, 택배 상하차 일당 8만 원. 이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경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냉정하게 봤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려우실 겁니다. 증여세도 이미 납부하셨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이미 등기는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 병원 근처. 어떤 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어떤 방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어떤 방은 화장실이 너무 낡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한 방에서 멈췄습니다.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 면적 18제곱미터, 3층 엘리베이터 있음, 풀옵션역 도보 5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창문이 낮았습니다. 형광등의 바닥은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다녀오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소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나타났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제가 살던 방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봤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나왔습니다. 이 벽에 제가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제 사진을 걸 수 있을까요? 제 시계를 걸 수 있을까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못 박아도 되나요? 네, 원상복구만 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 떠날 때 다시 메우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못을 박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을까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여름엔 8만 원, 겨울엔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도세 포함이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 계약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곳은 안 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확실하세요? 방을 다시 봤습니다. 작고 낡고 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제가 TV 소리를 조금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컵을 싱크대 위에 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책을 벽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중개소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을 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을 열 겁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고 여는 문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여는 문이 될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더라.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다. 다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보였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손주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할아버지 새 집으로 간단다. 왜요? 여기가 집인데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란다. 주말에 와요? 그럼 자주 올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년 산 집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3층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TV 소리도, 누군가의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책을 바닥에 세웠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크게요. 첫날 밤이 왔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푹신하던지 접이식 침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형광등을 봤습니다.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물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밥이 질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 모두 바빴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게시판을 봤습니다. 여러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모집주 2회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자원봉사하고 싶은데요. 젊은 사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고맙습니다. 요즘 인력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요. 오히려 더 좋죠. 경험도 많으시고요. 경험, 제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사서가 반겼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이름표 여기 있어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주로 반납된 책 정리하시면 됩니다. 분류 기호 보시고 제자리에 꽂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카트를 밀었습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등을 봤습니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서가를 찾았습니다. 꽂았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리듬이 생겼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열람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는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어디 있어요? 그림책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단다. 함께 찾았습니다. 책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웃으며 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더 감사하죠.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오래 미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창고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줄을 튕겼습니다. 소리가 탁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악기점에 갔습니다. 줄 좀 갈아주시겠어요? 네, 얼마 안 걸려요. 기다리는 동안 악보집을 봤습니다. 옛날 노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권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타를 폈습니다. 코드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굳은 살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하지만 눌렀습니다. 땡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맑았습니다. 한 곡을 연습했습니다. 사랑했지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죠. 처음엔 어설펐습니다.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한 소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게요. 사랑했지만 이젠 안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불렀습니다. 벽이 제 목소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천장이 울려주었습니다. 누구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혼자 노래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잘 지낸다.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좋다. 말줄임표만 왔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보자. 손주 보고 싶구나. 네, 토요일 어때요? 좋다. 2시에.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공원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더군요. 우리 현준이 많이 컸네?
집 보고 싶어. 그래, 다음에 초대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라도. 괜찮다. 다 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응?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서로 달랐던 거다.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 이제 우리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 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주말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만나요, 아버님. 그래, 그러자꾸나.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써둔 메모를 열었습니다. 이거 좀 읽어봐라. 건넸습니다. 우리의 약속. 주말 만남은 서로 일주일 전에 약속합니다. 아들 집에 갈 때는 미리 말해야 함. 내 물건은 제 허락 없이 없애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기.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서로 상의해서 정하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합니다. 아들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3번 내 방에 아직 내 물건들이 있잖니? 그건 그대로 두거나 먼저 물어봐주면 고맙겠구나. 알겠어요.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잘하면 돼. 손주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그네 타요. 그래, 가자. 일어났습니다. 손주와 그네로 갔습니다. 뒤에서 아들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거리는 있었지만 함께였습니다. 그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가족이지만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열쇠로요. 새 열쇠였습니다. 중개사가 준 2개의 열쇠 중 하나를 손주에게 줬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집 열쇠야. 할머니 사진도 보고 할아버지 기타도 보고 같이 놀 수 있어. 진짜요? 언제 가도 돼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고 와야 해. 아이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차인 김춘식. 계약서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못자국이 늘어났습니다. 아내 사진, 손주 그림, 도서관 자원봉사 수료증, 기타 코드표, 제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산책, 오전 9시 아침 식사, 설거지, 오전 10시 도서관 자원봉사 화, 목, 오후 1시 점심 낮잠, 오후 3시 독서 또는 산책, 오후 6시 저녁 준비, 오후 8시 기타 연습, 오후 10시 취침. 단순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현준이 생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그래, 좋다. 근데 아버지 혹시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미역국이 제일 맛있거든요. 미역국? 오랜만에 누군가 제 요리를 원했습니다. 그래, 끓여갈게.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12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역국 재료를 적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이 푹적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미역 좋아요. 하나 주세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역을 불렸습니다. 소고기를 썰었습니다. 참기름에 볶았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그 냄새였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끓였습니다. 간을 맞췄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냄비를 챙겼습니다.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주 현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한다. 우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끓인 미역국이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상을 차렸습니다. 제 미역국이 가운데 놓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역국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저도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아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 초대받아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손주와 놀아줬습니다. 1시간쯤요. 아버지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오늘 저녁에 도서관 모임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일어났습니다. 그래, 연락할게.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그럼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창문으로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제 집으로요. 지금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혹시 지금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5가지를 적습니다. 1. 증여 후 거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주 계약서를 공증받으세요. 거주 기간, 공간 범위,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넣으세요. 2.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연금 외에 최소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의료비,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독립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세요. 3.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같이 살면 좋겠다는 감정만으론 부족합니다. 생활 규칙, 개인 공간,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드세요. 4.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취미, 친구, 사회활동을 계속 유지하세요. 노인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의존하지 말고 존중받으세요. 5. 필요하면 떠날 용기를 가지세요. 떠나는 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때론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기타를 집어듭니다. 코드를 잡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크게요. 제 목소리가 방을 채웁니다. 우리 집이었던 지금은 아들 내외의 집 등기부 등본엔 여전히 제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제 하루를 다시 등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공원,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한 곡 연습. 제 삶의 소유자는 다시 저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존중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은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집은 제 이름이 불리는 곳이라는 것을요. 집은 제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작은 원룸이 제 집입니다. 18제곱미터의 자유입니다. 내 집, 내 방, 형광등 아래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